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IR 쉬바 R 프로티나 편입니다. 쉬바 R 프로티나 편에 들어가기 앞서서 바부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바이오 붐은 온다의 약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바이오 붐이 온다 라고 하면서 쉬바는 팔란티어 팔아서 국장 바이오 매수하고 했는데, 대체 그 붐은 언제 오나요? 요즘 국장 바이오 투자자분들 포모 장난 아니죠. 네, 밑에 코덱스 바이오 차트를 봐도 2021년 고점을 찍었던 주가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70% 정도는 올라야 직전 고점을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40만원 넘고 10만 전자 간다 막 이러고 있는데, 바이오만 이렇게 빌빌 기고 있습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 슈팅이 나오는 종목은 있지만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약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대개 바이오 붐은 3년 주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2018년에 한번 크게 바이오 붐이 왔었고요. 2021년 코로나 시기에 한번 크게 바이오 붐이 왔었는데, 원래대로라면 2024년 정도에 바이오 붐이 한 번 더 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바이오 붐이 안 왔죠.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을 급격하게 걷어들이면서 시중에 돈이 안 풀리고 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된 바이오 붐이 아마도 2025년, 2026년에는 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죠. 파월은 앞으로도 금리를 내릴 거예요. 어떤 코멘트를 하면서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좋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금리 인하 기조는 변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M2 통화량이 역사상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강남 집값 오르고 금 오르고 코인 오르고 주식 다 오르고 이러는 이유가 결국에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을 때 바이오 붐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역사적으로 그때마다 바이오 붐은 찾아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이오 붐이 온다 치자고요. 바이오 붐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바이오 섹터에 있는 거의 모든 종목이 같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언젠가 이런 바이오 붐도 꺼진단 말이죠.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고 뭐 충격적인 경제 위기 같은 게 나타나게 되면 결국엔 다시 주가가 내려간다. 이때 이제 진짜 종목과 가짜 종목을 들고 있었던 사람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팬티만 입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 붐이 오기 전에 진짜 좋은 바이오 종목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바이오 붐이 오긴 올 거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국장 바이오 투자자분들이 웃을 날이 올 거다. 그때 되면 너도 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텐데, 더 중요한 건 그 바이오 붐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나서도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가령 뭐 2022년, 23년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을 찾는 게 지금 우리에겐 중요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대체 바이오 붐 언제 오냐, 다음 달이냐, 다다음 달이냐,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알 수 없어요. 내일 비가 올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맞춘다면 그건 그냥 운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6달 내에 한 번은 비가 온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아무리 뭐 엄청난 가뭄이 온다고 하더라도 6달에 한 번 비가 안 내리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바이오 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달 내에 한 번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너무 포모 갖지 마시고 바이오 붐 오는 그 날을 한번 기다려 보시죠. 이 짤은 쇼츠 하나를 보다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들고 온 내용이에요. 누구나 아는 이제 현우진 수학 강사님. 이분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뭘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분이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의 생각은 이거예요. 헬조선? 뭐 한국이 뭐 헬이라고? 아닌데 요즘에는 성공하기가 너무 쉬워. 왜냐하면 아무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나 빼고. 이런 쇼츠였어요. 제가 부제를 노동소득을 위한 투자와 투자소득을 위한 투자라는 부제를 달아봤는데, 우리가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버는 노동소득하고 이후에 이제 버는 투자소득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물론 뭐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이유만은 아니지만 노동소득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요즘에는 초등학교까지 치나요? 12년 동안 더 큰 노동소득을 안정적으로 벌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 노동소득하고 투자소득 중에 뭐가 더 크냐 이 말이죠. 저는 투자소득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제가 수의사가 돼서 벌었던 돈보다 투자를 해서 번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수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봐도 노동소득보다 투자소득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그때 저희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뭐 저는 비록 대치동 키드는 아니었지만 대치동 키드의 치열함을 5분의 1 정도만 지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면 그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밤새고 새벽에 일어났던 그 노력에 2분의 1도 아니고 한 5분의 1 정도만 투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 물론 이 투자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죠. 많은 경우에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운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무슨 투자를 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해. 무슨 종목 분석을 그렇게까지 해. 어차피 상승장에는 오르는 거고 하락장에는 떨어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그거 한다고 돈 벌면 모든 사람이 부자 되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전 이 얘기가 되게 듣기가 싫거든요.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투자 소득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약간 무시하는 발언같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비록 노력이 항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능 준비를 했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준비를 했을 때 행운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수험생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수능 시험장에 앉잖아요. 그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투자도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돈을 벌든 잃든 간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실패를 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성공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게 됐을 때 뭐 하락장에 돈을 잃었더라도 다음 상승장에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상승장에 번 돈을 다음 하락장에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투자는 행운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하나 노력하지 않으나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다면 저에겐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주식이 어려워? 네, 요즘에는 성공하기 너무 쉬워. 왜냐하면 딴 애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쉬바알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오늘 볼 종목은 프로티너입니다. 정밀 의료를 선도하는 PPI 빅데이터 컴퍼니. 본 자료는 프로티너의 최신 IR 및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고요. 매수 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선 저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쉬바알의 콘텐츠 특성상 설명 과정에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쉬바알에서 다뤘던 종목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그놈의 개념 정리, 프로티나를 위한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저도 각 종목 개념 정리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라는 현타가 안 오는 건 아닌데 이걸 아는 거랑 알지 못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스탑해놓고 다시 보고 다시 듣고 하다 보면 안 들은 사람보다는 뒤에 갔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난다. 그리고 나중에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뉴스 같은 걸 읽었을 때 이걸 공부했던 게 반드시 효과를 볼 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힘들겠지만 오늘도 한번 최대한 쉽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티나는 기업 이름에서 보듯이 단백질에 관한 회사예요. 프로틴, 거기서 파생된 프로티나잖아요. 생체 작용물질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의 정교한 기능을 구현하는 물질, 그러니까 항체라든가 수용체, 제가 뭐 스위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호르몬, 이런 물질들은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단백질은 아미노산 사슬처럼 연결돼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제가 펩타이드 할 때 아미노산이 펩타이드가 되고 펩타이드가 단백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슬이 접혀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폴딩 구조가 돼서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복잡한 기능 수행이 가능합니다. 생체 내에서 이 기능이 가능한 게 대부분 단백질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갖고 놀던 고무차륵 같은 거 있잖아요. 색깔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변형되는 고무차륵을 단백질이라고 하면 탄수화물은 벽돌이에요. 예, 뭔가 구부리기도 어렵고 굉장히 딱딱하고 구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너무 흐물거려요. 고정력이 없어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중에 어떤 걸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걸 만들 수 있겠냐 이거죠. 그거는 단백질밖에 없다. 그래서 생체 작용물질의 대부분이 단백질인 겁니다. 그럼 PPI는 뭐냐? 우리가 흔히 아는 PPI는 CPI, PPI 할 때 그 PPI죠. 네, 생산자 물가지수. 그런데 지금 말하는 PPI는 프로틴 인터액션, 단백질 상호작용입니다. 단백질끼리 만나서 무슨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만났다 이겁니다. 생체 내 단백질끼리 서로 결합해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생체의 의사결정의 핵심 과정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DNA는 레고의 설명서 같은 거예요. 레고 사면 안에 이렇게 설명서 들어있잖아요. 그 설명서를 DNA라고 치자고요. 레고 블럭 하나를 아미노산이라고 볼 수 있고, 레고 블럭으로 만든 자동차를 우리가 단백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여러 개 결합돼서 폴딩 구조 같은 걸 이룬 게 단백질이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단백질 상호작용은 뭐냐면 이렇게 만든 자동차끼리 만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둘이 만나서 레이싱을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단백질 상호작용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단백질과 단백질 상호작용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단백질은 그냥 자동차예요. 물론 자동차 하나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자동차가 달리는 거, 그리고 달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게 우리 몸에선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PPI가 중요하다. PPI를 이해하면 질병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PPI가 가지는 상업적인 업사이드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 프로티나는 PPI를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많이 들어보셨을 항원과 항체, 안티젠과 안티바디라고 하는데, 항원이라는 건 몸이 비작이라고 인식하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비작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아니라는 거야. non-self. 이건 내 몸이 아니야 라고 인식하는 모든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몸에는 항원이 없고요. 감염이나 어떤 면역 반응 등에 의해서 항원은 생성됩니다. 항체는 백혈구, 그 중에서도 B세포라고 하는데 백혈구가 만드는 Y자 모양의 단백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알테오젠 하면서 ADC 설명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Y자 모양의 열쇠가 있고 항원이라는 건 자물쇠다. 이 ADC라는 약물은 항체에다가 약물을 붙여서 안으로 들어가는 약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체의 끝부분이 항원 표면의 에피톱이라는 데서 결합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이 이제 열쇠의 톱니 같은 부분이고 항원 표면의 에피톱이라는 게 이제 자물쇠의 구멍. 그래서 CDR이 에피톱에 붙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킨다. 정리하면 항체는 뭐냐면 항원을 찾아서 표시하고 항원 항체 반응이 나타났다는 게 항원을 표시하는 행위거든요. 표시하고 그 항원을 무력화하는 데 기여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CDR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상보적 결정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말했듯이 열쇠의 톱니 부분을 말합니다. 항체는 95%의 변하지 않는 부위가 있고요. 뭐 열쇠로 치면 몸통 같은 거, 그리고 5%의 가변 영역을 가지는데 이 열쇠 톱니 부분이 바로 CDR이고 그 부분이 가변 영역입니다. 그래서 CDR은 항원의 에피톱에 결합해서 아까 말했듯이 항체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 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물쇠가 항원이고 이 구멍이 에피톱이고 열쇠, 항체고 여기 있는 톱니 부분이 CDR. 톱니는 조금씩 변할 수 있지만 이 나머지 부분, 이 몸통 부분은 대부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 부분, 이쪽 부분이 가변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항체 의약품은 뭐냐? 몸의 항체를 모방해서 만든 단백질 치료제예요. 항체로 만든 약품이 아니라 몸에 있는 항체를 모방해서 만든 단백질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커서 주로 정맥 주사로 투여하고요. 근데 우리 알테오젠은 뭘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분자량이 큰 것도 피하 주사할 수 있게 한다. 어떻게? 피하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녹여서. 가테오젠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빌빌 된다고 무시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종양이나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제로 쓰입니다, 주로. 모든 병원체는 항원을 가지기 때문에 이 항체 의약품은 항원에만 결합해서 항원을 무력화하거나 면역세포가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항원이야, 얘 나쁜 애야, 면역세포 와서 얘 공격해서 죽여버려. 이거를 항체 의약품이 한다라는 겁니다. 기전을 보면 표적을 차단하거나 단백질의 작용을 막아버리거나 신호를 차단하거나 그래서 증식을 억제하거나 종양세포 같은 것에 그리고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이런 식의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플랫폼, 프로티나의 근본이 되는 기술인데 이 PPI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백질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그 플랫폼이에요. 이 스피드 플랫폼은 칩과 뷰와 인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칩의 경우에 폴리머 코팅 기술이라는 걸 이용하게 돼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을 통해서 비정제된 샘플을 PPI를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비정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검출된 단백질 복합체 PPI를 자동으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개수 또한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칩, 뷰, 인사이트를 통합해서 스피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는 이런 거 못하나요? 네, 스피드 플랫폼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는 다른 기술을 이용하는데 타사 기술에 비해 스피드 플랫폼이 나은 점은 적은 양도 측정할 수 있는 민감성이 있고요. 언제 측정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재현성을 갖고 있고요. 다른 회사보다 훨씬 빠르게 분석이 가능해서 속도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티나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래 설명드릴 PPI 패스파인더, PPI 랜드스케이프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PPI 패스파인더는 뭐냐? 스피드 플랫폼으로 측정한 PPI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프로티나의 현재라고 썼는데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프로티나의 캐시카우예요. 특정한 PPI 개수를 측정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 PPI의 변화량을 통해서 약물의 치료 반응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동반 진단 서비스로 확장한다라고 했는데 이 CDX가 동반 진단인데 CDX가 뭐냐면 DX를 단순 우리가 진단이라고 하면 암이에요, 뭐 폐렴이에요, 간염이에요 이걸 진단이라고 한다면 CDX는 어떤 환자에게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PPI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이 약을 썼을 때 이 환자가 잘 들을까? 이거를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PPI 랜드스케이프, 항체 빅데이터를 통해서 신약 임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티나의 미래를 열 기술입니다. 스피드 플랫폼을 활용하면 극소량의 항체만으로 다양한 항체 항원 반응 유도가 가능합니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방대한 항체 항원 빅데이터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항체 의약품의 CDR, 그 열쇠 톱니 부분을 살짝 변형해서 바이오베터, 더 효능도 좋고 부작용도 낮은 그런 약을 개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열쇠 앞이 바뀌기 때문에 특허 연장을 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에버그리닝 지난번에 알테오젠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 약품들이 나와서 원래 특허를 갖고 있던 회사의 마켓쉐어를 갉아먹게 돼 있는데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바이오베터로 만들게 되면 새로운 약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허가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이런 바이오베터 특허 연장을 할 수 있는 에버그리닝 전략에 관심이 많다. 당연히 빅파마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앞에 PPI부터 이렇게 항체, 플랫폼, 패스파인더, 랜드스케이프 다 설명해 봤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이해가 가시면 여러분은 이 시바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듣고 이해가 가면 그건 전공자이거나 프로티나 직원이거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다. 저도 이야기하면서 100%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종목에 투자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이 내용을 보고 레포트 같은 걸 읽어보고 하면서 그 내용이 체화되길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프로티나의 개념은 쉽진 않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PPI와 팀 프로티나. PPI 아까 설명드렸죠.
인체 내에서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고 PPI는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자동차가 만나서 달리는지 사고가 나는지 그런 거다. 사람의 PPI는 약 65만 개로 추정되는데 기존 단일 단백질 표적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만약에 X 단백질이 100개가 있다라고 치고 Y 단백질이 100개가 있다라고 쳐보죠. 그럼 단백질은 몇 개죠? 200개죠. 근데 얘네 둘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몇 개죠? 100 곱하기 100, 10,000개입니다. 요 정도는 이해가 가시죠? 예, 100개와 100개가 만나면 1번하고 1부터 100까지 만날 수 있고, 우리 고등학교 때 했었던, 100 곱하기 100 해서 10,000개의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PPI 개수가 굉장히 많다. 이 10,000개 중에 어떤 하나의 X 단백질 36번과 Y 단백질 48번이 만나는 경우의 수는 1개예요. 10,000분의 1의 확률이죠. 이런 다양한 조합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생명체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키가 크고 작고 이런 모든 것들. 옆에 있는 내용도 중요한데 생물학에는 원거리 통신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PPI가 왜 중요하냐면 얘는 T셀이라고 하는 면역세포고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얘는 튜머셀이라는 게 종양세포거든요. 얘도 단백질입니다. 그럼 얘 면역세포는 이 종양세포를 멀리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쟤 종양세포 같은데 죽여야겠는데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생물학에는 원거리 통신이 없다라는 게 이 T셀이 튜머셀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붙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고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직업을 알기 위해서 겉으로만 봤을 땐 저 사람이 의사인지 개발자인지 판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명함을 주고받기 전까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프로티나는 세계 최초의 단백질 상호작용 전용 플랫폼을 상용화한 회사입니다. 밑에 보이는 요게 설명드렸던 스피드 플랫폼을 이루는 뷰 그리고 인사이트를 말하고요. 비정제 단일 분자 고속 형광 이미지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입니다. 프로티나는 일주일에 5,000개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게 경쟁사 대비 10배 이상의 데이터 양입니다. 생성되는 데이터가 양이 많다. 빅데이터를 구축하기가 쉽고 AI를 잘 돌릴 수가 있어요. 단 생성되는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라는 가정하에 아무리 데이터가 많이 생성돼도 100만 개, 1000만 개 생성돼도 나오는 데이터가 쓰레기면 그냥 쓰레기입니다. AI 공부하다 보면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 나오는 데이터가 좋아야지 학습하는 데이터가 좋지 처음 나온 데이터가 쓰레기면 학습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PPI 패스파인더 PPI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약이 잘 들을지 안 들을지 판단하는 그런 걸 통해서 현재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50에서 100%씩 계속 성장할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PI 랜드스케이프 회사의 미래라고 말씀드렸죠. PPI 패스파인더만으로는 프로티나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뒤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프로티나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PPI 랜드스케이프를 통해서 차후 빅파마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된다. 미래에 이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 그거의 핵심이 PPI 랜드스케이프입니다. PPI가 중요한 만큼 PPI를 분석하는 플랫폼도 당연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프로티나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는 회사는 없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유전자가 있고요. 레고 설명서, 단백질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요. 단백질 상호작용, 자동차끼리의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쉽게 분석할 수 있어요. PCR, 우리 많이 들어온 PCR 같은 걸 통해서 DNA를 증폭해서 다량으로 복제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고요.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항체나 효소를 사용해서 단백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엘라이자 같은 기술들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기술들이에요. 그런데 단백질 상호작용 PPI는 검사하는 게 녹록지가 않다. 이유가 뭐냐? 말했듯이 아까 100개 만나서 10,000개라고 그랬죠. 측정할 수 있는 양이 극소량이에요. 그래서 높은 민감도가 필요합니다. 확률적으로 너무 작고 그리고 이게 만나는 게 계속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났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 그 극소량의 순간을 잡아낼 수 있는 민감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건 결국 데이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PPI를 비교하려면 재현성이 필수적입니다. 어느 때 검사했을 땐 이렇게 나오고 오늘 검사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PPI는 높은 민감도와 재현성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단백질 복합체 PPI 같은 경우에는 증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량의 검체에서 안정적으로 검체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게 이 프로티나의 스피드 플랫폼, 이 전용 기술이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대단히 복잡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이 회사는 어떤 분이 창업을 하셨을까요? 윤태영 대표님이십니다. 당연히 박사시고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서울대 전기전자 제어공학과의 학석박입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이신데 무슨 과냐면 자연과학 생명과학부 교수님이세요. 이것도 참 특이한 이력인 것 같은데 이분은 전기전자를 나와서 생명과학부의 교수로 임하고 계세요. 우리가 프로티나를 공부하면서 이 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업을 이해하는데 생명과학 기술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전기전자 기술만 이해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 기술을 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이 회사의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의 기술을 이해하기도 벅차죠. 당연히 이 프로티나라는 회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은 특이한 게 본사가 구로에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1에 있는데 저는 어떤 회사를 볼 때 본사가 구로에 있으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저도 회사를 해봤지만 이 구로 디지털 단지의 회사를 잇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단한 자신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가 좀 강남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임대료도 싸고 회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집적 이익 같은 걸 누릴 수도 있는데 이 회사가 구로로 가면 사람을 뽑기 어렵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 같고 특히 디자이너나 기획자나 이런 사람 뽑을 때 강남대로에 있냐 아니면 거기서 한 블럭 들어가서 있냐 테헤란로에 있냐 이게 엄청나게 채용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회사에 돈이 없더라도 또 회사가 기죽기 싫으니까 회사 본사만큼은 강남, 독채 건물이 아니더라도 공유 오피스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프로티나는 훌륭하게도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다. 이 말은 뭐다? 첫 번째, 회사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두 번째, 강남에 있어서 뭐해. 우리 회사는 돈 잘 주고 세계 넘버원이 될 회사인데 거기 없다고 애들이 안 오지 않아. 자신감이 있다. 이건 저만의 판단 기준이지만 한번 힌트로 알아두십시오. 본사가 구로에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 키맨들, 주요 경영진 이력입니다. 원천 기술 개발자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 이 원천 기술을 만들었던 초기 멤버들이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G2G 바이오,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는 G2G 바이오 그리고 펩트론 둘 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G2G 바이오의 창업자가 펩트론의 주요 연구 인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지금은 두 회사가 사이가 좋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펩트론 주주 입장에서도 좀 깨름칙하잖아요. 펩트론의 어떤 핵심 기술을 만들었던 사람이 새로 창업을 했으면 여기 있는 기술보다 더 나은 거 아니야? 비슷한 거를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와 만든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오롯이 프로티나 안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석박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회사가 역량이 있는지 보려면 결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노벨상을 탄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석박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데 이 프로티나는 R&D 인력 중에 석박사 비율이 무려 83%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 석사 어디 나왔어요 했을 때 저 학사 때요 하는 분은 100명 중에 17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6명 중에 6분만 어떤 학사다. 물론 이분들이 그렇다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통계적으로 석박사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또 짜투리로 제가 저 회사랑 D&D 퍼마텍을 또 강조하기 위해 갖고 왔는데 이 비만 치료제 만드는 회사 R&D 인력 중에 우리 D&D 퍼마텍이 박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2명 중에 23명이 박사예요. 거의 반이 넘어요.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박사가 그렇게 함부로 고스톱 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석사는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박사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D&D 퍼마텍은 42명 중에 23명이 박사다. 투자할 만한 회사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바이오 회사는 자기가 짱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투자가 어렵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허를 봐라.
니네가 짱이면 특허 많이 있어야지 당연히. 네, 프로티나도 특허가 많이 있습니다. SCI급 국제 논문을 7권 냈고 글로벌 특허를 출원 특허만 23건, 그중에 국제 출원은 14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허들, 주요 특허들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 다 뽑아서 영어로 돼 있지만 요즘에는 GPT 같은 게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냥 추출해서 GPT에 돌려서 요약해줘 하면 분석 쫘르륵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그렇게 투자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논문 뽑아서 요약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안 하고 별개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투자는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해야 조금 하락장에서도 겁도 안 나고 든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챕터입니다. 스피드 플랫폼, 프로티나의 시작. 스피드 플랫폼이 뭐냐? 앞서 말했듯이 PPI를 고속으로 대량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입니다. 칩, 뷰, 인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플랫폼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이오 샘플, 혈액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항체 같은 거에 극미량의 바이오 샘플을 PI 칩이라는 곳에 발라서 PPI를 검출해낸 뒤에 이제 PI 뷰라고 하는 거는 사진 찍는 거예요. 핸드폰 사진 찍는 것처럼 사진을 딱 찍어서 이 PI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몇 개야, 어디에 있어, 얼마나 늘었어, 이런 거를 형광 이미지 식별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자동으로 분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빅데이터, PPI 빅데이터를 생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마커라던가 항체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이상한 이 모는 종이 같은 게 뭘 의미하냐면 PPI가 이 파란색이나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항체 항원 결합 반응이 조금 약한 부분이고 이 빨간색이나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용했을 때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항체 항원 반응, 이제 PPI 반응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생성해서 이런 부분, 흰색 부분, 빨간 부분만 채취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 스피드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프로티나는 칩 장비 소프트웨어를 모두 직접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아이렌 하면서 수직 계열화라고 했죠. 아이렌에 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수직 계열화를 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했어요. 전력망, GPU, 토지, 운영 능력 그런 거를 모두 아이렌이라는 회사는 내재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로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칩 장비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요.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누가 남의 회사가 했는데 무슨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대표님이 사업을 그만두거나 해버려서 이게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달성한 회사는 당연히 사업의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자기들의 페이스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중요한데 프로티나는 수직 계열화를 달성한 회사입니다. 스피드 플랫폼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비정제 샘플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PI 칩.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 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슬처럼 연결된 큰 분자인 폴리머를 코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폴리머를 코팅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반 단백질 노이즈는 결합하지 못하게 튕겨 나가버리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항체를 심어놔서 PPI 복합체를 잡아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회사 혹은 이런 기술을 갖지 못하는 회사의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코팅을 어설프게 하게 되면 이렇게 노이즈가 껴요. 이런 것만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이상한 단백질도 붙어 있고 비특이적인 결합이 나오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AI를 돌리려면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데이터가 초기 데이터가 쓰레기면 뭐가 나온다?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걸로는 못해요. 근데 프로티나는 이 폴리머 코팅 공정을 통해서 이런 잡다한 쓰레기 같은 거 다 튕겨져서 날아가 버리고 항체가 잡아낸 특정 PPI만 남긴다. 애초에 데이터 자체가 좋은 데이터만 들어오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구축했을 때 AI로 돌려서 뭔가를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잡다한 쓰레기 단백질이나 비특이적인 결합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런 결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샘플을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샘플을 막 이렇게 씻고 닦고 빛내고 광난 상태로 발라야지 최대한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샘플 중에 PPI가 굉장히 소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제하는 과정에서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양이 작아서 디텍트하기가 힘든데 정제를 하게 되면 그게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정제 샘플을 바르는 게 중요한데 폴리머 코팅을 이런 어설프게 해서는 비정제 샘플을 발랐다가는 이런 쓰레기 데이터가 나온다. 정리하면 왜 프로티나의 PI 칩이 그렇게 대단해? 왜 꼭 프로티나여야 해? PPI 분석은 비정제 샘플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PPI 단백질 복합체는 극소량 존재하는데 정제를 하게 되면 정제 필터에 묻어서 이 PPI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비정제 샘플을 할래요? 그게 쉽지 않다. 고분자 폴리머 코팅 기술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PPI만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 비정제 샘플 암만 니네가 해봐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프로티나야 이 말입니다. 이 스피드 플랫폼 전부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 PI 칩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핵심 기술이 뭐다? 코팅하는 기술이다. 암만 코팅 잘해도 프로티나처럼 코팅하는 회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 비정제 샘플로도. 이거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뒤로 넘어가면 아까 잡아낸 PI 칩으로 잡아낸 PPI를 자동으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분석해내는 겁니다. 정리하면 PI 칩으로 검출된 PPI 단백질 복합체를 PI 뷰라는 걸로 고속으로 촬영하고 PI 인사이트로 자동으로 카운팅해서 분석해내는 거. 스피드 플랫폼이 뭐예요? 프로티나만의 엔드-투-엔드 기술, 수직 계열화를 이룬 이 기술로 PPI를 더 민감하고 반복적인 검사에도 오차가 없이 빠르게 빅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 있는 프로티나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피드 플랫폼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아침에 토스트 같은 거 먹을 때 버터나 잼을 바르잖아요. 근데 그게 쉽나요?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식빵에 버터하고 잼 하나 이렇게 쫙 펴서 균질하게 바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는 막 버터가 엄청 많이 뭉쳐있고 어디에는 없고 어디에는 막 잼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균질하게 밸런스를 맞춘 맛인데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반도체 공정을 활용해서 전자칩의 폴리머를 코팅을 균질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폴리머 코팅이라는 건 정확한 레시피, 이 정확한 레시피는 모릅니다. 프로티나밖에 몰라요. 코카콜라 맛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어떤 비율로 섞어서 코팅하면 돼? 형 그거 좀 알려줘 봐봐. 절대 안 알려줍니다. 이 레시피는 프로티나의 핵심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머를 균질하게 코팅할 수 있는 기술 그냥 하기 어렵다. 서울대 전자학석박 나오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 교수 정도 하시는 분 아니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정제하지 않은 샘플을 사용해서도 PPI를 정확하게 검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I 칩에서 잡아낸 PPI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낸다. 칩 뷰 인사이트를 거쳐서. 근데 이게 다 이 회사가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다. 수직 계열화까지 달성했다. 이게 스피드 플랫폼의 우월함이다. 스피드 플랫폼을 활용하면 많은 양의 PPI를 빠르고 싸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프로티나의 모든 비즈니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 빵에 버터와 잼을 바르는 이 기술, 완벽하게 발라낸 이 기술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PPI 패스파인더, 프로티나의 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노력해서 천천히 안 되면 한 번 더 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I 패스파인더가 뭐냐? 환자의 PPI 빅데이터에 기반한 노벨 클래스 바이오마커다. 어렵다. 노벨이 노벨상 그런 노벨 아니고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 새로운 계열의 바이오마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FDA에서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는 임상시험을 통과하는 게 어쨌거나 급선무였잖아요. 임상시험을 통과하려면 뭐 부작용이 낮게 나타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약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용량을 쓰는 그런 추세가 있었나 봐요. 용량을 세게 쓰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면 종양에 관한 임상시험 같은 걸 하다 보면 환자가 뭐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FDA에서 이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약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소 용량을 알아와.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줄게. 기존에는 효과성 입증에 고농도 투여가 빈번했던 걸 약물 효과성을 보이는 최저 용량을 찾아와.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줄게. 이런 식으로 FDA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효과를 보이는 최소 용량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옆으로 넘어가면 다발성 골수종 대상 PPI 패스파인더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BCL2 PPI 결합체라는 게 있어요. 다발성 골수종, 여러 가지 다발성 골수종에서 투여 전에 BCL2 PPI 결합체라는 걸 측정했더니 어떤 건 되게 높고 어떤 건 되게 낮고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이 약을 투여하고 나서는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쫙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만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뭐예요? BCL2 결합체라는 게 높으면 안 좋은 거구나, 낮아야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은 들죠. 약을 투여하고 떨어졌으니까, 다발성 골수종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BCL2 단백질이라는 게 뭐냐면 특히 혈액암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주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 BCL2 단백질이 주변 단백질과 결합했으니까 뭡니까? PPI죠. 단백질 상호작용. 세포 사멸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옆에 있는 단백질을 막 잡아가지고 원래대로였으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하는 단백질이 BCL2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BCL2 PPI 저해제라는 건 뭐냐면 약이겠죠. 이거는 BCL2 단백질의 결합을 끊어서 암세포가 사멸하게 도와주는 약물이에요. 요 얘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BCL2 단백질을 교도소에서 탈옥한 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강도가 발견이 됐어. 그럼 잡아야죠. 근데 이 강도가 주변의 인지를 방패로 삼아서 경찰과 대치해 있는 겁니다. 인지를 뭐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칼로 위협하면서 옆에 딱 묶어놨어요. 그럼 경찰이 이 강도를 잡을 수 있습니까? 얘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인생 막장인데 뭐 이번에 들어가나 저번에 들어가나 한국은 사형도 안 시키는데 인지를 하나 죽여도 나는 뭐 괜찮아 뭐 이럴 줄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함부로 강도를 제압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잡으려면 주변 인질부터 구출을 해야죠. 이게 BCL2 PPI 저해제예요. 얘가 BCL2가 갖고 있는 단백질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BCL2가 잡고 있는 단백질의 개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보듯이 2.5개의 단백질을 잡고 있어요. 얘가 2.5개 잡고 있던 걸 한 명도 안 잡고 있는지 뭐 0.5명 잡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셀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단백질과 단백질이 만났을 때 PPI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PPI 패스파인더다. PPI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CL2 PPI 저해제로 PPI가 얼마나 줄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PPI 패스파인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감이 오시나요? 뭐라고 그랬죠? FDA에서는 약효를 보이는 최저 용량을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약효를 보이는지 알려면 BCL2가 잡고 있는 단백질의 개수가 쪼그라드는 순간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무조건 생 용량을 쓰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PPI 패스파인더가 있으면 계속해서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약 용량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 BCL2 결합체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는 순간에 약물의 최저 용량을 찾아내기에 용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파마들이 PPI 패스파인더와 계약을 하고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단연간의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계약을 확장했어요. 이 빅파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독한 놈들입니다. 아무거나 돈 주고 사가지 않아요. 제가 라이센스 아웃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빅파마 라이센스 아웃이면은 정말 의미 있는 결과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다? 빅파마는 아무거나 사가지 않습니다. 얘네가 돈 많다고 아무거나 막 사가고 그냥 썼다 버릴 것 같지만 파마는 애초에 굉장히 똑똑하고 돈이 많고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계약을 안 합니다. 검증된 다음에 계약을 해요. 이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계약을 한 게 아니라 파일럿 테스트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그 이후에 계약을 확장을 했다. PPI 패스파인더가 어느 정도의 빅파마 검증을 통과했고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PPI 패스파인더는 임상 연구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좋기 때문에 그럴까요? 경쟁사보다 100배 낮은 농도에서 BCL2 PPI 검출이 가능합니다. 경쟁사들인데 이 경쟁사들은 강도가 시민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농도가 높아야 돼요. 그냥 봐선 몰라. 조금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프로티나는 아주 멀리서 봐도 BCL2 PPI에 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강도가 시민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아주 낮은 농도, 심지어 경쟁사보다
100배 낮은 농도에서 검출이 가능하다. 그만큼 민감한 기술이다. 뭐랬죠?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낮은 반복 오차를 가집니다. 그래서 평균 반복성이 3.73% 수준이래요.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오차가 적다라는 거니까. 근데 경쟁사들 보면 4.1%, 3.7%. 재현성도 문제가 전혀 없다. 낮은 농도에서 100배 낮은 농도에서 측정하는데 재현성은 똑같다. 더 우월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마커가 다양하다. BCL2처럼 혈액암에서 기능하는 바이오마커뿐만 아니라 184개의 PPI 바이오마커를 갖고 있다. 그래서 경쟁사보다 6배나 많은 바이오마커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범용성이 넓다라는 겁니다. PPI 패스파인더가 뭐가 좋아요? 우리는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도 검출이 가능해요. 민감하게. 그리고 오차율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바이오마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실험에서나 쓰일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PPI 패스파인더의 장점입니다. 이 PCI 패스파인더가 최근에 굉장히 히트를 친 사례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네토클락스가 뭐냐면 1세대 혈액암 치료제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액암에는 BCL2라는 단백질이 많고 걔가 옆에 있는 인질들을 많이 잡아서 원래대로였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세포사멸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종양이 계속 커 나간다라고 했어요. 이 베네토클락스는 그걸 죽이는 약이에요. 그럼 이 베네토클락스가 약효를 세게 보이려면 뭘 알면 좋겠습니까? BCL2라는 단백질이 인질을 얼마나 많이 잡고 있는지를 만약에 사전에 알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잡고 있을수록 얘가 들어가서 이걸 끊어낼 테니까 효과가 좋을 거잖아요. 그걸 미리 베네토클락스를 쓰기 전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BCL2 PPI 저해제의 바이오마커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 전까지 약물 효능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약을 쓰기 전에 이 환자에게 이게 들을지 안 들을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응 환자 비율이 무려 35%. 100명 중에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없는 사람이 35%에 다다랐대요. 게다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고용량으로 써서 환자들의 투여 농도가 감소가 필요한 경우도 75%나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이유다? 이 약을 쓰기 전에 지금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PPI 패스파인더로 해봤다라는 거예요. 베네토클락스 쓰기 전에 PPI를 얘가 많이 생성하고 있을수록 약효가 좋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해봤더니 예측 민감도가 87%, 특이도가 92%.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민감도, 특이도 쉬워 보이지만 들어가면 이 민감도는 양성을 양성이라고 할 확률이고 특이도는 음성을 음성이라고 할 확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다음에 혹시 또 이 내용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제가 또 고민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민감도와 특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쓸만하다라는 거예요. 진단 툴로. PPI 패스파인더로 해봤더니 야 이게 되네. 베네토클락스 쓰기 전에 이 PPI를 딱 잰 다음에 얘 인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얘한테 쓰면 효과 좋겠네요. 이 정도 용량으로 쓰세요라고 했더니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뭘 했냐면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딱 쓴 거를 발표를 하니까 이 미국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 이렇게 냄새 잘 맡는 분들이 그 논문 같은 걸 보고 와 이거 엄청난 것 같은데 우리랑 같이 검증을 해보자라고 접근을 합니다. 2024년 6월의 일이고 요거를 했더니 또 미국 혈액암학회에서도 이제 냄새를 맡고 또 달려와요. 검체를 분석해 봤더니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회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미국에 있는 클리어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26년, 내년이죠. 이 베네토클락스의 약효를 미리 검증할 수 있는 이 제품을 공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에 미국 사업화 예정에 있고 이후에는 이제 국내 식약처 허가를 추진해서 국내에서도 이 진단 제품을 상용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PPI 패스파인더가 실제 필드에서 활약을 했던 그 대표적인 예예요. 앞으로 바이오마커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BCL2뿐만 아니라 여러 바이오마커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챕터 PPI 랜드스케이프 프로티나의 미래. 이 프로티나 IR 장표에서 가장 중요한 장표입니다. 만약에 프로티나가 스피드 플랫폼과 패스파인더만 갖고 있었으면 투자하면 안 돼요. 어쩌면 상장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BCL2 뭐 저해제 쓰기 전에 검증할 수 있지 않나요? 검증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프로티나에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PPI 랜드스케이프 때문입니다. 초고속 항체 항원 PPI 빅데이터를 생성 구현한다. 듣기만 해도 어렵다. 이빨에 힘 꽉 주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제가 항체 항원 설명하면서 항체가 열쇠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변 영역의 열쇠의 몸통, 불변 영역이 95%를 차지하고 앞에 있는 이 톱니, 이거 5%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걸로 자물쇠를 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열쇠의 이 톱니 부분을 CDR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프로티나는 항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생산하냐면 극미량이랑 엄청나게 적은 양의 CDR DNA를 복제해서 대량의 항체를 생산합니다. 여기 색깔 칠해진 부분이 CDR이에요. 이 나머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DNA 부분이고, 여기 있는 이 CDR을 아주 조금만 떼내서 DNA랑 이렇게 꼬매버립니다. 어떻게 꼬매나요? 실 어떤 거 쓰나요? 그건 저도 몰라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CDR을 조금 떼내서 이 DNA에다가 이거를 꼬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맨 걸 웰 안에 세포 배양액이 담겨있는 웰 안에 담가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는 포유류 세포가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CDR 서열을 갖는 항체를 세포 배양액을 통해서 이제 배출해내는 겁니다. 요거를 그냥 건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CDR을. 왜 극미량을 사용하나요? 많이 사용해서 더 많이 하면 안 되나요? 이 CDR을 극미량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비용이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아주 극미량의 CDR을 DNA와 꼬매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기술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한다. 프로티나가 잘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산된 항체를 비정제 상태로 PI 칩에 주입해 버립니다. 우리가 비정제 상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코팅을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처럼 쓰레기들이 달라붙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정제하지 않은 상태로 PI 칩에다가 피펫으로 주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정 CDR을 갖는 항체만 칩 위에다가 고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칩 위에는 특정한 CDR만 갖는 항체만 고정돼 있게 되겠죠. 이 위에다가 항원을 주입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자물쇠가 열리는지, 그 자물쇠가 열리는 비율이 어떤지 그거를 분석해냅니다. 그래서 칩 이외의 항체 개수, 그리고 항원 항체 복합체 개수, 그냥 열쇠의 개수, 열쇠와 자물쇠가 만나서 거기에 똑 열린 항원 항체 복합체의 개수를 각각 측정을 해서 항체 결합력을 자동으로 분석해내요. 그래서 항원 항체 PPI를 대규모로 분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극미량의 합성된 항체를 정제 과정 없이 바로 칩에 주입해서 항원과 상호작용시킨 뒤 핸드폰 찍듯이 빠르게 찍고 분석해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PPI 랜드스케이프 기술의 원리예요. 어렵죠? 네. 저도 이거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좀 난감한 게 뭐냐면, 제가 이 과정을 해보질 않았잖아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프로티나라는 회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인데,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만약에 이 기술을 100%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프로티나 직원들만 투자해야 될 거예요. 예. 프로티나 직원이랑 어떤 단타쟁이들만 모여가지고 주가가 막 진짜 널뛰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항체 항원 PPI 빅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싼 값에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다음 챕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한번 잘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 앞에 PPI 랜드스케이프를 통해서 CDR, 그러니까 열쇠 앞에 톱니 모양이 다른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뭐냐면, 열쇠로 자물쇠를 따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생긴 열쇠 톱니를 활용했을 때 이 자물쇠를 제일 잘 딸 수 있는지, 안전하게 딸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물쇠의 에피톱이라고 하는 이 자물쇠 구멍의 모습은 정해져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이 열쇠의 톱니를 어떻게 바꾸면 요걸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딸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를 아주 다양한 수천 가지의 톱니 모양을 만들어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잘 딸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PPI 랜드스케이프의 핵심인데, 기존에는
경험적으로 한 50개 정도의 변이체만 시험해 볼 수 있었어요. 이 프로티나처럼 수백 개, 수천 개를 하려면 뭐 몇 년 뭐 이렇게 걸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경험적으로 뛰어난 연구자들이 요런 모양일 것 같아 하는 걸로 한 50개 정도의 변이체만 시험해 볼 수 있었는데, 이 프로티나의 기술이 나온 이후에는 어떤 열쇠 톱니 모양이 이 자물쇠를 제일 빨리 딸 수 있을지를 최적의 조합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을 나타낸 빅데이터라고 했는데, 흰색 빨간색이 항원 항체 반응이 굉장히 잘 나타난 거고, 이 파란색 검은색은 덜 나타난 거라고 했어요. 흰색 빨간색 반응이 뭐다? 자물쇠가 빠르게 잘 열리는 결합이다. 그럼 요 중에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뻘건데 이거 골라내서 보는 겁니다. 진짜 이 열쇠의 톱니 모양을 썼을 때 자물쇠가 잘 열리는지. 그러면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열쇠 빨리 열면 뭐가 좋아요? 약효 좋겠네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옆에 있는 톱니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열 유사도라는 게 낮아져요. A라는 열쇠와 B라는 열쇠가 같은지를 보는 걸 서열 유사도라고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뾰족한 톱니 모양이 바뀌면 이 유사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뭐냐? 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열쇠는 이 열쇠랑 다르니까 이건 특허가 풀렸지만 이거는 특허 새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PPI 랜드스케이프는 기존의 항체 CDR을 변형해서, 톱니 모양을 변형해서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항원과 결합력이 뛰어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항체 약물을 개량해서 더 성능이 뛰어난 약물, 이걸 뭐라고 그랬죠? 바이오베터라고 했어요. 더 나은 약물을 만들 수 있다. 열쇠 톱니 부분을 개량해서 자물쇠를 더 빨리 여는 열쇠로 바꿨더니 이거를 새로운 열쇠로 쳐주더라. 그럼 이 바이오베터, 이 새로운 열쇠는 뭐다? 새로운 특허로 기능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이오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가령 키트루다라는 약물이 특허가 걸려 있으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이오베터 있죠. 이거랑 유사한데 기능을 더 높여버리는 이 바이오베터는 신약의 특허 기간 중에도 바이오베터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업적으로 중요해요. 즉, PPI 랜드스케이프는 블록버스터 항체 의약품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티나에 투자해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100분 중에 한 5에서 10분 정도는 이해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티나라는 종목을 공부를 해봤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런 항체 의약품 같은 거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 유사 관련 전공자이시거나 하면 이 정도면 그런 거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체와 항원의 구조부터 다시 볼게요. 자물쇠가 항원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몸에는 없고 어떤 감염이나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게 항원이에요. 근데 여긴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에피톱이라고 해요. 항체는 열쇠입니다. 열쇠는 95% 정도는 변하지 않는 이런 똑같은 몸체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불변 부분.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톱니 부분, 이 열쇠의 핵심 부분은 CDR이라고 해서 변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체 항원 반응이라는 건 이 CDR이 에피톱에 딱 들어가서 정확히 결합했을 때 나타내는 거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물쇠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여는 열쇠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 항원, 이 나쁜 요거를 딱 열어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좀 느린 것 같아. 그리고 좀 열 때 좀 뭐 이상한 쇳가루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 이걸 더 빠르고 안전하게 열 수 없을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자물쇠 구멍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구멍에 더 잘 맞도록 열쇠 톱니 부분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요렇게도 깎아보고 요렇게도 깎아보고 더 미끈한 소재로도 해보고. 근데 이걸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장인이 했습니다. 연구자겠죠. 장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톱니 모양을 개량했어요. 그래서 한 50개 정도밖에 못했던 거예요. 느리고 당연히 비싸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인이 하니까. 그리고 모든 톱니 모양을 시험하기가 불가능해요. 경험에 의해서 딱 50개 정도로 딱 줄이는 거예요. 근데 재수가 없으면 완성된 새로운 열쇠가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이 임상에 들어갔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임상을 해봤더니 실패.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장인에 의한 어떤 열쇠 제작의 시스템이었다면, 지금부터 미래 AI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열쇠의 톱니 모양을 장인 대신 AI가 설계합니다. 프로티나 같은 회사가 항체 항원 PPI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AI가 이걸 학습해서 요렇게 생긴 구멍에는 아마도 요런 게 잘 맞을 수 있어요 라고 한 1000몇 가지, 10,000몇 가지를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빠르고 싸고 수천 개의 톱니 모양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실제로 이게 되는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AI가 이걸 수천 개나 뽑아냈습니다. 실제로 다 해보다가는 죽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1000개의 톱니 중에 실험에 의해서 어떤 톱니가 진짜 빠르게 안전하게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험도 빠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개가 튀어나왔을 때 새로운 열쇠가 작동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게 PPI 랜드스케이프의 핵심이에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다음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볼까요? 이해가 가나? 항체의약품 바이오베터로 기여하는 PPI 랜드스케이프의 스피드 플랫폼. 와, 어렵지만 한번 보세요. 이해가 되나? 사람 대신 AI가 수천 개의 항체 CDR 변이체 후보를 생성합니다. 이 수천 개의 변이체 후보 중에 스피드 플랫폼으로 항체 항원 반응성을 검증해서 CDR의 최종 후보를 선별합니다. 이후에 전임상 및 임상 단계를 통해서 부작용 및 비열등성을 검증을 하고요. 제가 말했죠. 부작용, 비열등성. 바이오베터에서 임상은 2상이 생략되고 1상, 3상만 한다. 1상이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고 3상은 기존 약과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본다. 비열등성을 검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CDR 변이체로 개량한 바이오베터가 출시가 되게 되고 이 약은 새로운 특허를 부여받게 된다. 이게 PPI 랜드스케이프의 학술적인 설명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요거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이거 없이, 이런 거 없이 이것만 읽었을 때 이해가 갈까요, 이게? 저 만약에 이거 이해 간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구라거나 프로티나 직원이거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PPI 랜드스케이프로 설계하고 스피드 플랫폼으로 실험해서 효능은 더 높고 부작용은 낮은 새로운 항체 의약품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티나라는 회사는 엄청 좋아 보이지 않나요? 요거를 막 수천 개 AI가 만든 다음에 실험도 겁나 빨리 스피드 플랫폼으로 해서 한 두세 개로 좁혀서 더 빨리 열고 부작용이 적은 거를 잡아내 보겠다라는 겁니다. 빅파마가 관심 있을까요? 그 중요한 사례가 휴미라라는 약입니다. PPI 랜드스케이프가 휴미라를 만났습니다. 휴미라가 뭐예요? 약 이름이에요. 빅파마 중에 에브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듣보잡처럼 들리지만 삼성전자 시총보다 큰 회사예요. 엄청나게 큰 빅파마고 이 에브비라는 회사의 블록버스터 항체 의약품이 휴미라입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 그러니까 항원이겠죠? 이 TNF에 작용해서 염증 작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이런 다양한 적응증을 가지는 약물. 그러니까 여기저기 쓸 데가 많은 약물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때 연 매출이 20조 이상이었습니다. 엄청 크죠. 키트루다가 40조, 50조 하는 약물이니까 이 휴미라라는 약은 엄청나게 큰 약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다? 특허가 만료됐네. 비아그라처럼.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 등장해서 마켓쉐어 점유율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휴미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 건선이나 류마티스라는 게 하루 이틀 치료한다고 낫는 약이 아니에요. 길게는 몇 년 동안 투여해야 되는 약인데 이렇게 장기 투여하게 되면 휴미라를 몸에서 항체 자체로 인식해서 이상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요.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비에게는 이 두 가지 큰 고민이 있는 겁니다. 휴미라를 바이오시밀러로부터 방어하고 싶고 휴미라의 장기 투여 부작용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고민을 에브비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다? 프로티나가 나타났다. 프로티나가 이 휴미라를 3, 4개월 동안에 걸쳐서 PPI 랜드스케이프를 통해서 해본 거예요. 뭘 해봤을까요? 열쇠 앞 꼬다리 바꾸는 거. 그래서 이 휴미라라는 열쇠를 좀 더 잘 열리고 부작용 적은 열쇠로 바꿔보는 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더 낮은 용량으로 쓰고 생산성은 똑같이 유지되는 9개의 변형된 CDR을 갖는 항체 후보군을 도출합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두 가지 항체를 확정해요. PRT 1207, 1208. 이 PRT가 프로티나 약자입니다. 앞에 붙는 이런 건 대부분 회사의 약자예요. 1207과 1208을 최종 후보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항체를 건선을 가진 동물 모델에서 투여를 해봤더니 휴미라의 용량의 최대 100분의 1 용량으로 동등하거나 우월한 효능을 입증해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그 과정이거든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휴미라예요. 이 나머지가 나타나 있던 1207, 1208을 용량을 달리해서 투여를 해본 거예요. 휴미라보다 2분의 1에서 최대 100분의 1 용량으로 썼는데 파시 스코어가 더 낮게 나왔어요. 파시 스코어라는 게 뭐냐면 건선의 어떤 정도를 측정하는 스코어예요. 그래서 이게 높은 것보다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원래 휴미라인데 이 밑에 있는 게 개량한 양품이잖아요. 프로티나가. 요거를 해봤더니 이 밑에 있는 게 더 파시 스코어가 낮아요. 근데 심지어 용량이 100분의 1까지 줄였을 때도 그래. 그럼 FB의 고민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되죠.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입증해낸 겁니다. 왜? 용량이 적으니까 몸에서 알아차리기가 어렵잖아요. 또 하나, 이렇게 앞에 있는 톱니 모양을 바꿨기 때문에 이 열쇠는 새로운 열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이 바이오베터는 그때부터 특허가 갱신된다. 휴미라보다 더 좋은 약이 나왔어요. 부작용도 적고 효능도 더 좋아요. 근데 특허도 새롭게 갱신돼요. FB는 앞으로 이 PPI 랜드스케이프를 적용한 이 약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프로티나는 앞으로도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위험하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실패했을 때 타격이 너무 크고 우리나라 일개 작은 바이오텍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블록버스터 약물,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몇십 조씩 팔리는 약물에 바이오베터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기술을. FB의 휴미라 같은 약들을 찾아내서 자가면역 질환, 비만 당뇨, 유방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요거를 바꿔서 새롭게 특허를 갱신해주면서 부작용도 적고 효능도 높은 약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와 관련된 많은 적응증의 라이센스 아웃을 확보하는 전략, 무차별 빅파마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프로티나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프로티나에 조금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시나요? 어디에서 나온 논리입니까, 이거? 요거 되는데 딴 것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굉장한데? 특허도 갱신되고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쭈네? 어디에서 나왔죠? 알테오젠 ALT-B4. 그래서 요즘 프로티나라는 회사를 두고 어떤 투자자분들은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제2의 알테오젠 같은데? 이거 알테오젠 3만 원 할 때 내가 봤던 그 느낌 그대로인데?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이 PPI 랜드스케이프를 하기 위해서 실험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며. 그걸 스피드 플랫폼으로 한다며. 너밖에 못해? 아니, 딴 것도 할 수 있어요. SPR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BLI 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왜 PPI 랜드스케이프를 하는데 이 스피드 플랫폼이 중요하냐면 프로티나의 경쟁자 중에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두 회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AI에서 나온 데이터를 실험으로 증명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프로티나는 3명의 연구자가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100명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노동력이 이쪽이 훨씬 많이 들죠. 월급 어떻겠어요? 최소한 33배 더 줘야 되잖아요. 미국이니까 좀 더 주지 않겠습니까? 물가도 더 비싼데? 그러면 높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빅데이터 양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프로티나의 스피드 플랫폼을 쓰면 일주일에 5,000개의 항체를 추출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50개밖에 못한다. 5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만드는데 타사보다 30배가량이나 저렴하다. 여기 밑에 보시면 50만 개의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스피드 플랫폼이 132.5억 원이 들고 옆에 있는 거는 뭐 4,500억, 3,700억 이렇게 든대요. 훨씬 저렴하고 훨씬 빠르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성능 및 경제성. 그렇기 때문에 프로티나의 스피드 플랫폼이 우월하고 프로티나라는 회사가 혜자를 갖는다는 겁니다. 프로티나는 지금 국가과제도 하나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PPI 랜드스케이프를 통해서 항체 설계 AI 플랫폼 상용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열쇠 만드는데 앞으로는 AI가 수천 개의 예시를 그냥 쫙 빅데이터를 통해서 주게 될 거라고. 그거를 국가과제로 하고 있고 올해 말에 이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프로티나라는 회사의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 또 프로티나의 랜드스케이프는 미래에 어떻게 확장될 수 있냐면 펩타이드에도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펩타이드는 D&D 파마텍 할 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상업성이 높은 소재잖아요. 비만이나 이런 데 활용될 수 있고 GLP-1 뿐만 아니라 다양한 펩타이드 약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펩타이드에다가 이 항체를 붙여버립니다. 프로티나가 만든 AI를 통해서 나온 열쇠 꼬다리 이 앞에 있는 부분을 개량한 이 항체를 딱 붙여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더 정확히 수용체를 찾을 수 있고요. 펩타이드가 약물의 반감기까지 늘릴 수 있다. 대표님 말에 의하면 국내 탑 제약사와 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항체 의약품뿐만 아니라 펩타이드 같은 데까지 PPI 랜드스케이프 기술을 활용해서 스피드 플랫폼으로 딱 묻혀버릴 수 있으면 이 회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것도 프로티나에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까지 PPI 랜드스케이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럼 이 기술의 해자와 장기 비전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단백질 구조 예측 AI는 항체의 가변 구조 예측에 취약합니다. 가변 구조가 뭐죠? CDR, 앞에 톱니 부분. 지금까지 AI가 나온 거는 뭐 몸통이나 이런 건 잘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톱니는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의 기능을 향상시켜야죠. 항체원의 결합 예측률을 높이려면 AI가 설계를 한 거를 실험으로 검증하고 이것에 무한 루프가 필요해요. 그때서야 AI가 CDR의 가변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존 AI 예측 모델은 설계를 실험으로 빠르게 검증할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실험, 뭐죠? 스피드 플랫폼으로 요거를 검증할 방법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티나는 빅데이터, AI 학습, 스피드 플랫폼, 설계하고 실험하고 학습하고 검증하는 이 모든 밸류 체인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AI 설계 후 빠른 검증이 가능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이 프로티나 기술의 결정적인 해자다. 이렇게 프로티나는 장기적으로 AI 단백질 구조 분석을 통한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으로 최종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써놓고 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피페팅에다가 뭐 CDR을 어디다 넣어서 칩에다가 바르고 튕겨나가고 거기까지는 비록 100% 이해를 못했지만 열쇠, 자물쇠 구조에 비유해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티나라는 기업도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살짝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장편은 이제 주주 현황인데 우리 대표님이 한 18%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상장 후 3년 동안 대표님은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윤태영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서울대 교수님의 유일한 단점이 돈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국립대 교수니까. 근데 이 프로티나의 주식을 18% 갖고 계십니다. 이 회사가 나중에 한 5조 정도 하면 그거의 18%의 주식을 3년 뒤에 파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모든 걸 다 갖춘 분이 우리 윤태영 대표님이다. 부럽습니다. 근데 이걸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로티나에 예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비상장 시절에 이 회사 잘 될 것 같은데 하고 투자한 사람들의 지분이 무려 53%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장 후 3개월 안에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42%가. 지금은 어떻냐면 많은 부분의 락업이 해제가 됐고, 그러니까 락업 해제라는 건 보호예수, 못 팔게 돼 있던 주식이 팔게 돼서 시장에 풀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해제가 됐고 마지막 락업 해제, 대량의 락업 해제가 10월 29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월 29날 그날이 오면 이제 광복의 그날이 오고 있다. 이 상장주, 신규 상장주가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정도로 어마무시한 양의 락업 해제 물량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주식을 샀다가 이 주식이 튕겨나오면 떡락할 우려가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는 건데 이 10월 29일이 되면 프로티나의 락업 해제가 어느 정도 끝난다. 여기까지 프로티나의 IR 장표를 살펴봤고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프로티나에 투자할 것인가? 프로티나에 투자할 것인지 정하려면 프로티나 투자의 리스크도 한번 봐야겠죠. 세상에 완벽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엔비디아도 약점은 있습니다. 프로티나에 투자할 때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투자자가 기술의 해자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내가 그 상황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런 실험을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시장을 꾸준히 트래킹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아직 알테오젠처럼 빅파마 에로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하려면 윤태영 교수님 믿고 꾸준히 옆에 붙어서 계속 봐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의 리스크다. 두 번째, 일본과 대동소이한데 대중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AI 신약 기업. 말은 되게 좋아. 근데 이게 뭐야 하면 그건 왜 그러냐면 스피드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랜드스케이프라는 게 있는데 CDR이라는 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부작용도 줄이고 효능을 높이는 거를 하는데 에브비라는 회사라 이거를 대중이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해 못한다. 비만이나 뭐 알토젠 피하 주사나 장기 지속형 주사제 야 너 일주일에 한 번 맞던 거 한 달에 한 번 맞게 해줄게. 얼마나 심플해요. 근데 차원이 다른 난해함을 갖고 있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여기에 접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수급 이슈가 생길 여지가 있다. 세 번째 리스크. 휴미라 에로가 지연될 경우에 상방이 제한된다. 휴미라 에로가 나와야 돼요. 이 회사는. 랜드스케이프 이 휴미라 에로 제가 살펴보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게 없잖아. 지금 동물 실험까지 했을 때. 전임상 결과로는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에브비가 결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에로가 만약에 랜드스케이프와 에브비 간에 에로가 나온다? 그러면 떡상인데 만약에 이게 안 나오거나 제한된다라고 하면 이 회사 버는 돈이라고 해봤자 패스파인더로 버는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게 성장해봤자 이런 회사가 몇 조 간다라고 베팅하기가 어려워요. 무조건 휴미라 에로가 나와줘야 돼. 근데 이게 지연되면 주가가 올라가기보단 떨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TAM이 얼마나 클지 자신하기 어렵다. 이게 안 나왔을 때 PPI 패스파인더만으로 매출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랜드스케이프 에로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했듯이 남은 보호예수 물량이 상당하다. 10월 29일 날 뭉태기가 튕겨 나온다. 근데 이거는 리스크지만 약간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게 금요일 날 프로티나 주가 어땠죠? 거의 상한가 칠 뻔했죠. 20% 넘게 상승해서. 아니 10월 29일 날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는데 왜 오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 주식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주가가 보호예수 풀리기 전에 끌어올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팔아야 되잖아요. 보호예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 이런 사람들인데 얘네 그때 주가 이후에 팔아야 된다고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세력이 개입할 수도 있고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호예수 전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예가 뭐다? 메세라가 그랬어요. 메세라가 대량 락업이 해제되기 전에 엄청나게 주가가 막 하루에 10%씩 계속 올랐던 적이 있어요. 한 40불 가까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기간 풀리기 며칠 전부터 떨어졌는데 그런 식으로 프로티나 주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10월 29일에 해제되니까 이때 해제되는 거 보고 31일이나 다음 달쯤 매수해야지 그때 매수했다간 이미 주가가 여기 꼭대기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떨어져 봤자 지금보다 높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로만 볼 건 아니고 기회일 수도 있다. 리스크를 봤으니까 핵심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래의 신약 개발은 AI가 찾아낸 단백질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100% 확신합니다. 작년 노벨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AI 단백질 쪽에서 나왔어요. 로제타 폴드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작년에 노벨상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다. 결은 약간 다르지만 템퍼스 AI 같은 회사도 그런 회사고. 2. 스피드 플랫폼은 PPI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극소량의 비정제 단백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남보다 훨씬 싸고 빠르게 방대한 빅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 AI가 찾아낸 단백질 후보군 모두를 전임상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했죠. 얘네가 수천 개를 찾아봤자 실험으로 검증해야 된다니까.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이 들어요. 4. 스피드 플랫폼과 PPI 랜드스케이프를 활용하면 핵심 단백질 후보군을 두세 개로 좁힐 수 있다. 5. 이렇게 되면 전임상 실패 확률이 줄어들고 막대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 임상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만데 이 전임상 비용 줄어들고 1상, 2상, 3상 비용 다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니까. 그럼 이런 기술을 한 회사만 사갈까요? 아니겠죠. 여러 다양한 회사가 사갈 거다. 범용성이 높고 TAM이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다. 6.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 연장 및 효능 향상을 위해 많은 빅파마 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좋겠죠. 마지막 7. 유동성 장세에는 당장의 안정적 매출보다 꿈의 크기가 큰 회사가 주목받을 것이다. 저는 1번부터 7번까지 투자 아이디어 중에 지금 프로티나에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7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만약에 유동성 장세가 아니었거나 이미 검증된 회사들, 가령 알테오젠처럼 실적이 따박따박 찍히는 회사들만 나갈 수 있는 장이었으면 프로티나는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장입니까? 바이오 붐이 올 거라고 했죠. 올해 오든 내년 초에 오든 반드시 바이오 붐은 올 거라고 했어요. 왜? M2 통화량이 너무 많고 금리가 너무 낮아. 풀려있는 돈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보다 꿈을 더 좋아해요. 나 커서 판사 될 거야, 의사 될 거야, 이런 거를 더 높게 쳐줍니다. 지금 회사원이라서 뭐 월 그래도 5, 600씩 꾸준히 벌어요. 넌 저기 가. 나는 판사, 의사 되래 찾을래. 이런 식의 장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 프로티나처럼 AI 단백질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고 막대한 빅파마딜이 막 나올 수 있는 이런 꿈의 크기를 가진 회사가 집중적인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마지막 대답을 해야죠. 좋은 회사는 맞는 것 같네, 프로티나. 너 매수할 거니? 네, 매수하겠습니다. 네, 매수하기 힘든 그래프를 갖고 있어요. 얘 또한. 왜 이렇게 다 매수하려고 그러면 차트가 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는 회사는 다 차트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네.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또 금요일날 올랐기 때문에 더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벌써 5천억 넘어서 6천억 넘어가지만, 이 회사는 매수할 만하다. 이유. 기술이 어렵다, 시장이 작다, 매출이 작다 하지만 휴미라 에로가 나오면 어떨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우리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PPI 랜드스케이프를 플랫폼으로 활용한 휴미라 에로가 나온다고 믿고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서 밭 갈아놓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나머지 선택은 휴미라 에로가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패스트 팔로우로 투자를 하겠다. 나오는 거 보고 딱 나오면 나 돈 넣을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스타일은 전자입니다. 봤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오면 저는 물리는 거 각오하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저는 전자의 행동을 할 건데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냥 헛똑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다.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 보면 AI 기반 바이오텍과 제휴되는 빅파마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휴미라 에로가 나오겠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게 늘어나고 있고 딜 크기도 커지고 있어요. 점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에브비 같은 경우에 휴미라 에로가 올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회사면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운 IR, 쉬바 R, 프로티나 편을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녹화했던 영상을 날려버리고 다시 재촬영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처음 한 영상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해 안 가는 거 정상이고요. 이해 안 가시면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확신이 왔다면 그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쉬바 R에서 다뤘다고 이거 투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세상에 좋은 종목은 많기 때문에.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10